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어떻게 변할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저점을 잡고 그리고 어느 시점 위로 올라갔을 때 위험한가 이걸 대충 계산해 봐야 되는데 헤드라인으로 보면 4%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진짜 큰일 난다. 또다시 이제 급락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본부장님이 준비하신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기 하지만 장기 고점은 아직 종목 선별 필요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어떤 식의 어떤 예측을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틀렸었고 또 어떤 부분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과 증시 전망을 해보겠는데요. 2022년이 정말 어려웠던 이유, 2022년 1월 달이 S&P 500 고점이었고 10월 달이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저점까지 2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이 중간선거 해여서 일정 부분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해드렸는데 그 조정의 폭이 낮게는 10%, 많이는 20% 정도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어요. 대세 하락장인 것 같이 느껴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점을 확인한 시기가 10개월이 안 되는 시기에 확인을 했고 지금 벌써 10월 중순부터 6월 중순이니까 8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는 장이죠. 그러면은 대세 하락장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예, 그렇지만 예상보다 하락폭이 컸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도에 하락했던 3대 요소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저희가 가장 틀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예측했었냐면 매번 0.25씩 올리는 케이스로 가면 연간 2%, 정말 많이 올려봐야 2.5%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5%의 금리가 됐잖아요. 그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틀림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보통 천천히 올리는 금리 시대는 올리는 과정에서도 증시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까지 가고 나서 금리를 고점으로 올리는 시기 정도 됐었을 때 경기 침체가 시작이 돼요. 근데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는 보통 금리를 처음에 몇 번 올릴 때까지 상승을 하고요. 급격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락이 오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시장이 못 오르다가 금리 인상 속도가 더디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릅니다. 그게 사실 작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보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컸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게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중국 자체도 코로나 정책에 따라서 작년 4월쯤에 리오프닝을 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12월에 리오프닝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의 복합적인 이유로서 우리가 예상했던 이 조정보다는 훨씬 큰 폭의 조정이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대세 하락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10개월간의 어떤 조정이었다, 단기 조정이었다라고 본다면 기본적인 사이클 내에서 중간선거해와 대통령 임기 기간과 맞물려서 시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이번 주 주말부터 월요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한번 보시면은 S&P 500이 작년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1950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70년 또 평균입니다. 그래서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6개월 동안에 16% 오르고요. 그 다음에 11개월로 보면 18.6%가 올라요. 뭐 항상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평균치입니다. 그럼 뭐냐면 상반기에 많이 오르고 하반기에는 2.5% 정도 오르는 평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펀디멘탈로 들여다봐도 비슷한 숫자가 나오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2년으로 봤을 때 얼마냐? 33.7%라는 거죠. 그러면 또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추가로 최소 15% 정도는 더 오른다. 이 정도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타이밍에서 저희가 작년에 잘못 봤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고, 그렇지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니까 하반기 동안에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태까지 못 사셨던 분들, 쫓아가지 않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상저 하고에 대한 기대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증권사에서도. 예. 근데 저희는 뭐라고 얘기해 드렸냐면 상고 하중 요렇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또는 상고 하고인데 하고가 조금 요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5월 달에 뭐 매도해야 된다는 전략까지도 많이 들으셨어가지고 미국 증시를 지난 4, 5월 달에 좀 많이 파셨어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한 10%가 팔고 나가셨어요. 저는 팔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시 재진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또 다시 10%, 20% 조정을 기다리시다가 살려고 하면은 못 산다. 하반기에 아니면 지금부터 뭐 11월 달까지 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일어나면서 조정이 있다면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구간으로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래 2년 차가 가장 수익률이 안 좋고요. 3년 차가 가장 좋고요. 이게 올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년 차가 두 번째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뭐 재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니면 트럼프도 지금 또 공화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4년 차에 증시가 폭락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이건 과거 데이터인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제 기억으로는 이게 50년인가 70년 평균입니다. 첫 해도 좀 오르고, 둘째 해는 가장 덜 오르고, 셋째 해가 가장 많이 오르고. 셋째가 이제 우리 작년에 올해 해당. 올해죠, 올해. 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이 두 번째로 많이 오르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평균치입니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빨리 올리는 것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못 오른다. 빠지고 못 오른다. 이렇게 봤었을 때는 보시면 이게 이제 오렌지색 선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2.5% 이상, 그러니까 2%가 한 번씩 올릴 때마다 0.25면 2%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 그러니까 2.5% 이상, 뭐 많게는 최소 3% 이상, 뭐 이렇게 올리는 경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보시면은 오렌지색 선은 처음에 올릴 때 좀 올라요, 그죠? 그리고 나서 급락하고 못 오릅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그렇지만 거의 10개월째 되고 나면 다시 튀기 시작해요. 금리를 천천히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예, 그래서 지금이 딱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 부분에 있어서 헷갈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결국 인플레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숫자죠. 사실 인플레이션 숫자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고점이 거의 9%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금리도 마찬가지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5% 금리까지 올리게 된 거고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헤드라인이 9%에서 4%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죠. 과거의 역사상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8, 9%대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또다시 올라가고 이런 사이클이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더블탑, 낙타 등의 모습을 보인 적이 많습니다. 네. 그때 흐름을 봤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과거에 1940년대를 보시면은 한번 올라가고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떨어지고 바닥 찍고 다시 재급등하기 전까지 시장은 118% 상승을 합니다. 물론 다시 뚫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한계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폭락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저희의 판단에는 앞으로 12개월 정도로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 숫자는 살짝 오를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트렌드는 계속 빠지는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두 번의 탑을 만들었는데, 그죠? 낙타 등인데 두 번째가 더 낮은 경우였고요. 어쨌든 고점을 찍고 나서 쭉 빠지고 계속 낮게 유지가 되다가 올라가기 시작하기 전까지 122% 넘게 상승을 합니다. 물론 또다시 올라가니까 근데 두 번째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첫 번째보다 낮았기 때문에 하락폭은 더 작고요.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과 증시의 어떤 연관성은
뭐 당연하겠죠. 왜냐면 금리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비교하시는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클. 이건 트리플 탑이에요. 보시면 한 번 급등 빠졌다가 두 번째 급등 또 빠졌다가 세 번째 급등 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빠질 때 구간을 한번 보시면은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빠지는 구간 동안에 다시 4%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 73%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또 빠집니다. 급락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12%대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빠지는 구간. 그래서 급락을 하고 나서 또 다시 73%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지는 이런 어떤 흔히가 말하는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오는 거죠.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밀접한 네. 관련이 있네요. 네. 그래서 70년대 모습도 이랬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어떻게 변할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저점을 잡고 그리고 어느 시점 위로 올라갔을 때 위험한가 이걸 대충 계산해 봐야 되는데 헤드라인으로 보면 4%잖아요.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한 2.5%까지 빠졌다가 다시 4% 위로 올라갈 때까지 그때는 괜찮지만 그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진짜 큰일 난다. 또다시 이제 급락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원 PC 인플레이션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4.7이에요. 그 숫자가 또 2.5%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4%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걱정스럽다. 지금 현재 구간에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금리를 올렸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거의 끝물에 왔잖아요. 물론 좀 이따가 다시 짚어보겠지만 어느 정도 추가로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있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5%대가 거의 고점이잖아요. 과거에도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의 시장 흐름 그리고 또 2006년도에도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의 시장 흐름 이게 중요한데 95년에서 2000년의 닷컴버블의 재현 사이클인가 아니면 2006년에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산업용 거품 시대인가를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후자보다는 전자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때 보시면은 금리를 고점 찍고 나서 살짝 떨어뜨렸어요. 또 다시 올려요. 또 떨어뜨려요. 그리고 올렸다가 이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끝났죠. 이쪽은 보면 계속 올렸다가 이렇게 유지가 오래되는 기간 동안 괜찮다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급락이 나옵니다. 결국은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가 됐을 때 정말 긴 기간 동안에 상승을 했으면 마지막 고점 올리고 나서 그러면 시장은 꺾이지 않는데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른 케이스가 오면은 꺾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몇 년을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언젠가 경기 침체가 올 겁니다. 앞으로 2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을까. 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니 그럼 얼마 안 남았다. 뭐 앞으로 1년 남았는지 2년 남았는지 모르겠고 3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끝물이라고 생각하면 왜 주식 투자하냐. 근데 문제는 그 언젠가는 올 건데 전에 시장이 얼마나 오르냐는 거예요. 자, 95년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고점 찍을 때까지 1년, 2년, 3년, 4년, 5년 넘게 시장이 S&P 500이 200%나 상승을 해요. 나스닥은 마지막으로 금리 올리고 나서 여기까지 자그마치 533%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있으면 지금 안 사시면 안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이 사이클의 재현이라면.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닷컴 버블 때와 비교 많이 하시거든요. 마지막 98년부터 2000년, 1년 반. 그때 상승폭을 보시더라도 S&P 500은 68%나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자그마치 278%나 상승했어요. 짧은 1년 반 동안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상승폭을 보면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품을 제대로 만들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빨리 털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반기에 조정이 있다면 또는 쉬어가는 구간이 있다면 투자를 늘리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리를 동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폭락한 과거의 데이터는 없나요? 금리를 빠르게 많이 올리고 나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급락을 한 경우가 2006년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올렸죠. 4.25%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기간 동안은 올라요. 한 1년 정도. 그래서 얼마나 오르냐? 29%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폭락.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바로 1년 반 뒤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1년 오르고 경기 침체 오기 전에 빠지기 시작해서 바닥까지 57.7%나 폭락해요. 2006년과 사이클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나스닥은 40% 오르고 폭락, 빠지는 55%나 빠지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교를 잘해야 되는 게 지금이 어느 사이클과 비슷하냐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아직까지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렇죠. 두 번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은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고점에서 살짝 빠질 수도 있죠. 살짝이라는 게 뭐 5% 정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리를 한 번, 두 번 올린다고 치면 단기적으로 5% 정도의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분할 매수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리를 추가로 많이 올릴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테일러 타입 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 연준이 보고 있는 어느 정도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야지 restrictive enough, 그러니까 규제가 세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느냐 하는 부분인데 점도표와 박스로 그려보면은 지금 5에서 6.5예요. 근데 지금 5.25니까 하단이죠, 밴드에. 그러니까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밴드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뚝 떨어지게 되면은 5.25가 위로 상단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미 연준은 어쨌든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은 지금 요렇게 살짝 올라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4.6에서 4.7로 살짝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4.7이면 금리가 5.25면 괴리가 50bp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덜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뒤에 이 숫자가 뚝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3.5%가 나오면 앞으로 두 달 숫자가 나왔는데 근데 금리가 5.25야. 그럼 굳이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타이밍 자체가 그렇게까지 추가로 올리는 폭이 클 것 같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얕은 조정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미 연준이 보고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여기에 정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뭐냐? 주거비입니다. 주거비가 지금 근원 PC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50%나 돼요. 절반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아직도 8%예요, 8%. 그러면 8% 곱하기 0.5 하면 4%의 무조건 상승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나머지가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4.7이니까 겨우 0.7이 다른 데서 영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주거비가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주거비는 주택가격 지수의 움직임의 후행지표입니다. 주택가격이 이렇게 빠져요, 먼저. 그리고 나서 주거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교차점이 있죠. 교차점이 있고 나서 고점을 찍고 하락합니다, 급락. 그죠? 그 여기서 여기까지의 구간이 1년이 좀 넘어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급락을 먼저 하죠. 그렇지만 올라가고 좀 더 올라갔다가 꺾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가 급락을 했어요. 교차점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이렇게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죠. 네. 돌아서기 시작하면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1년 안에 이 상승률은 4%, 3%대로 떨어진다. 그럼 곱하기 0.5 하면 2% 정도의 상승 요인이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 10년 평균이든 5년 미래 평균이든 5년 뒤에 5년 평균이든 지금 다 이제 2%대 초중반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미 연준이 원하는 2%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2% 근처까지는 간다는 거죠. 그러면 5% 정도의 금리면 충분히 restrictive enough, 충분히 규제가 강한 편이다. 금리가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경기 침체가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가 또 좀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너무 빨리 온다, 그러면 시장에서 나오셔야 되고 그게 3년이 걸려서 온다, 계속 누리셔야 되는 거고 1년 반 뒤에 온다, 그럼 1년 동안 누리셔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겁니다. 결국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과거의 3번의 사이클을 보시고 얘기를 해드리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던 95년 2월 이후에 S&P 500은 약 3년 기간 동안에 100% 이상 상승을 합니다. 큰 그림으로는 200% 상승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급락장. 그 다음에 2006년에 고점을 찍고 나서 빠지기 시작할 때까지 32% 상승을 합니다. 지금 S&P 500은 저점 대비해서 20%대 정도 중반 상승을 했습니다. 좀 더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사이클로 보면 제일 최근에 있었던 가장 고점으로 올렸던 때가 2018년. 그리고 나서 코로나 터질 때까지
약 13개월. 얼마나 올랐냐? 48%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짧다 하더라도 오름폭은 더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를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 네, 저희의 판단에는 경기 침체가 1년 반, 2년 안에 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그 기간 안에 최소 추가 20% 이상 상승을 하는 시장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저희는 예측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는 데이터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4개 보여주셨잖아요. 이 4개 다 그 이후에는 크게 하락을 했나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50% 넘게 하락했고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네. 50% 이상 하락했고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36%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동결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기간, 단기 기간 동안은 오르지만 그 이후로는 되게 폭락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인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 실적이 깨지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은 올해 뭐 이미 상반기 경기 침체 왔는 거다. 그래서 이제 증시가 그걸 반영해서 작년 10월에 이제 저점 찍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경기 침체 안 왔잖아요. 올해 1% 상승률인데. 어느 정도가 되면 증시 왔다고 딱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 침체라 함은 네. 이익이 2자릿수 이상 깨지는, 그리고 경제 성장률 자체가 뭐 거의 마이너스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 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는 것을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제가 틀렸던 부분을 인정을 했고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작년 내내 드린 말씀은 경기 침체가 쉽게 빨리 오지 않는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영영 안 온다 이건 아니에요.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는 타이밍을 잘 잡는 게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95년 사이클의 재현이면 이게 5년도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2006년도의 사이클이면은 1년 반밖에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은 코로나니까 인위적인 경기 침체잖아요. 그거는 좀 제외시키시고 이 두 개를 보고 딱 비교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30년 모기지 금리가 비슷하게 이 6.8% 수준까지 다 올라갔었어요. 딱 보시면. 근데 보시면은 금리가 더 많이 올랐었을 때가 95년도입니다. 그랬는데도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2006년에는 낮은 금리에서 6.8%까지 올리니까 경기 침체 오죠.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든 금리였다라는 거죠. 지금도 똑같은 숫자인데 그러면 이게 이때와 비슷하냐, 95년과 비슷하냐, 2006년과 비슷하냐를 뭘로 봐야 되냐면 가계부채 비율로 보시면 돼요. 95년도부터 2000년 사이클에 있었을 때 가계부채 비율은 저점이 65%고요. 고점이 70%입니다. 그리고 이때 2006년을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100%입니다. 30%포인트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도 안 터지는 거고, 금리가 낮아서 올라가면 터지는 거고. 그러면 지금이 얼마냐는 거죠. 네. 70%라는 거죠. 70%. 지금 현재 70%대 초반 중반이면 어떻게 보면은 2000년도 닷컴 버블 붕괴되기 전의 수준에 보다 높고 2008년도 고점보다는 20% 정도 더 낮고, 어쨌든 둘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요 중간이라는 거죠.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5년 걸렸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1년 반 걸렸으면 중간 값으로 찾으면 한 최소 2년, 그죠? 좀 길게 보면 3년, 2년에서 3년 정도까지는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건 당연히 금리와 부채 비율과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작년 말에 계속 보여드렸던 시나리오인데, 이 시나리오는 원래 시나리오 1은 뭐였냐면 올해 상반기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급락. 그거는 경기 침체가 올해 하반기에 온다라는 가정을 넣었을 때 의 시나리오고요. 그게 아니라 이 시나리오 2의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한 70%, 80%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지고 나서 경기 침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안 오는 겁니다. 언제까지? 2024년 하반기까지, 또는 아니면 2026년 하반기까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오는 그 구간 동안에는 연간 15% 정도의 S&P 500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연간. 그럼 복리로 1년이면 15%고 2년이면 30몇 프로일 거고 3년이면 뭐 거의 50%일 거고, 이런 케이스라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던져야 될지는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를 잘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생산성의 향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예요. 근데 90년대 중반과 저희가 비교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던 때가 여기에요. 95년 1사분기입니다. 요 전에 생산성 증가율이 0.88%밖에 안 돼요, 연간. 근데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니까 생산성이 확 올라갔어요. 3년 동안에 2.19%. 그러면 거의 3배 수준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95년도가 뭐가 있었냐면 인터넷의 확산이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나왔어요. 뭐 4년만 계산하더라도 3.37, 2.19에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각도의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뭘 봐야 되냐면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그것을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이걸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 생산성 올라간 건 좀 인위적인 거니까.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놀고 있었으니까. 예. 이제는 완전히 위드 코로나 시대니까 그렇죠. 다 사라졌다고 치시고, 네. 그럼 여기까지의 평균을 계산하시면 연 1.25예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0.88보다 더 높아요.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지금이라고 계산하고 이제부터 나오는 분기 실적,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실적을 쭉 봤었을 때 생산성 향상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그러면 시장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질 것인지 안 높아질 것인지는 그래서 개별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개별 종목을 들여다보시면 그 회사의 흐름이 매출 증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 나오잖아요. 네. 왜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결국은 우리는 생산성 향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큰 그림은 후행 지표예요. 1, 4분기 숫자가 5월 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늦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개별 기업들의 숫자를 보는 게 훨씬 빠르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종목 선별이 중요한 시대가 지금이다. 자, 또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만약에 미연준이 맞다면 올해 1%대, 내년도에 1.1%대,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도에 1.8%대 성장이에요. 그럼 이 연준이 생각하는 건 경기 침체 안 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요거는 모르겠고, 여기까지로 보면은 어쨌든 저성장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이 2% 평균으로 보시면 이렇게 쭉 선을 그어 보시면은 2% 평균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있고 2% 평균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가 95년 사이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장주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성장 시대에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희소 가치가 보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늘어나요.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가운데서 저성장 시대가 유지가 된다면 올해 상반기에 보여준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내년 말까지. 저희는 성장주 위주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